난 약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콜라 마시고 약 먹고. 네, 혈관이 좋아지겠냐고. 아니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단백질 고르기 꿀팁. 신장 걱정되는 이제 질문 그만. 오늘의 박용우 건강 팩트 체크. 박용우의 팩트 체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구소에 뭐가 많이 채워져 있는데 오늘 얘기하게 될 주제랑 관련이 깊어가지고 이분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바로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단백질 쉐이크가 요즘 시장이 엄청 많죠. 커져가지고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마이옵티멀 4주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장이 안 좋은데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많이 먹으면 과잉 섭취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엄청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단백질 쉐이크 정말 괜찮은 건가?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단백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단백질 파우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신장에 괜찮을까요?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부터 이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단백질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얘네들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네. 그러면 아미노산이 직접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에너지로 쓰이거나 또는 다른 물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암모니아는 우리 몸의 독이에요. 뇌세포에도 치명적이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면 얘를 빨리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간이 해요. 그리고 요소로 전환이 되면 이 요소는 신장으로 가서 사구체에서 여과돼서 소변으로 나와요.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간하고 콩팥이 일을 많이 더 하죠. 하게 되는 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팩트. 아, 거기까지는 팩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왜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실제로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신장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더 줄여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듣고 또 경험을 하니까 단백질이 신장에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만성 신장 질환에 대한 설명을 좀 짧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그레이드 1, 2부터 이제 쭉 저렇게 나누거든요. 오, 생각보다 그레이드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나누는데 저 기준이 사구체 여과율이에요. 그 사구체라고 하는 모세혈관 덩어리에서 혈액을 이제 여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필터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게 이제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혈액을 여과시키느냐. 90 이상이면은 그레이드 1이고 아, 1티어. 60에서 89까지가 그레이드 2 그리고 그레이드 3부터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는 사실은 콩팥 기능은 정상인 거예요. 기능은 네. 저거는 이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분류란 말이에요. 네. 콩팥에 이상이 있어요라고 병원을 찾아온 사람, 환자들에게 분류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쓸 수는 없잖아. 네. 그럼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저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면 콩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 얼만큼 해야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60 이상인 사람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지금 권하는 게 단위 몸무게당 1에서 1.5g을 얘기하잖아요. 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실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90 미만인 경우라면 무턱대고 이런 보충제 형태로 막 2스쿱, 3스쿱 이렇게 먹는 거는 조금 콩팥에 무리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신장 기능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그때부터는 신경을 써야 돼.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나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구체 여과율이 45 미만일 때. 그때부터는 임상영양사와 함께 식단도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단백질 섭취가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예 거의 식단을 처방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네. 아, 그런 정도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면 단백질 이거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 말기 신장질환 유병률을 그래프로 만든 건데 말기 신장질환이라는 건 앞서 얘기한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 15 미만? 거의 고장났다고 네.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혈액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말기 신장 질환 환자 수가 엄청 올라가는데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2배예요. 20년 전에 비해서 3배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단백질 과잉 섭취로는 절대 아닐 거고. 아니죠. 첫 번째가 당뇨입니다. 당뇨. 원인의 50% 가까이가 당뇨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고혈압. 이 두 개를 더하면 70%. 거의 대부분이 당뇨, 고혈압이면 그 대표적인 성인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구체라는 게 사실은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혈관이잖아요. 네. 일종의 혈관 합병증인 거지. 그러니까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게 되면 혈관이 빠르게 망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말기 콩팥병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라서 당뇨 같은 경우도 아예 매년 건강검진 해가지고 초기 단계에 발견해서 약을 처방하잖아. 네. 그럼 합병증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근본적으로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냐는 얘기지. 약을 먹는다 그래서 혈당이 정상인가 똑같이 가요?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난 약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콜라 마시고 약 먹고. 네. 혈관이 좋아지겠냐고. 아니죠.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결과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설탕 10g하고 소금 10g하고 단백질 가루 10g하고 어느 게 더 나빠요? 콩팥에. 당연히 설탕이 더 나쁘죠. 그러니까 설탕을 못 끊으면서 선생님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콩팥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내가 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지. 저는 설탕 많이 먹어서 혈당이 막 스파이크 치고 이러면 혈관에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사구체가 혈관이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 그래서 혈관 합병증에 민감한 장기인 거지.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를 조절하지 않으면 저렇게 콩팥병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몸 혁명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몸을 바꿔라. 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게 궁극적인 치료지. 혈압약, 당뇨약 먹으면서 계속 나쁜 식습관을 갖는 게 치료라는 거지. 현재까지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뭐냐면 단백질 많이 먹어도 콩팥 안 나빠진다. 지금 저 제목이 뭐냐면 콩팥 기능의 변화가 단백질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권고량대로 먹듯 변화가 없다. 이것도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 권장량이라고 그래서 단백질을 요만큼 먹어야 돼요라고 권장량이 나오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때에도 콩팥 기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하는 논문이에요. 단백질 섭취량과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과의 연관성을 본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단백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는 위험이 더 낮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거에서도 사실 만성 신장 질환의 메인 근본 원인은 당이잖아요. 그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없을 것이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포만감 신호가 빨리 오니까 부가적인 그런 당 섭취량이 오히려 많이 없겠죠. 똑똑하네. 짜게 먹고 달게 먹고 하는 게 더 문제지 단백질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규모 연구예요.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 대상으로 한 30년을 이제 쭉 팔로우를 해본 건데 쭉 추적을 해보니까 중년에 단백질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사람들이 노년기에 질병을 앓고 하는 위험이 훨씬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자기 몸무게당 1에서 1.5g 정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한선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얼만큼 먹어야 돼요? 약간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근육 키우고 싶고 지방도 커팅하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많이 먹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 논문은 뭐냐면 평소에 근육 운동을 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많아요. 근육을 키우고 싶은 욕심에 보충제 형태로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는 게 저기 보면은 평균 2.5g 정도. 아빠가 권장하는 양보다 거의 2배인데요? 그렇죠. 네. 저렇게 6개월을 먹고 심지어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더 먹은 거야. 3.3? 평균은 3.3g까지 먹은 거야. 저렇게 과하게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지. 보충하는 단백은 유청단백이었거든요. 유청단백 분말을 사용해가지고 무려 1년 동안 저 2.5에서 3.3g을 먹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1년 후에 간 기능,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들이 다 정상이야.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라면 단위 무게당 3g 정도 먹어도 전혀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겁내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하여튼 논문들을 많이 찾아본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영양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 스포츠 영양학회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단백질 섭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육량을 늘리고 싶거나 또는 지금 있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1.4에서 2g이에요. 와, 더 높네. 네, 그러니까 저 양은 미국 의학 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하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위 무게당 3g 정도의 고단백 섭취를 해도 괜찮고, 심지어 그렇게 했더니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많이 빠지더라. 아,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 게 근육 생성에 가장 유리하냐? 한 번에 먹을 때 단위 몸무게당 0.25g. 그러면 이를테면 80kg이면 어떻게 돼? 20g 먹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먹는 양이 그 정도일 때 가장 좋았다는 거고, 단백질의 이상적인 분배는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먹었을 때 근생성에 가장 유리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고품질 단백질을 먹자인데,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함량이 특히 높은 게 중요해요. 왜? 저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근생성을 자극하거든. 아, 현재 나와 있는 단백 보충제 중에서 류신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유청단백이에요. 이 유청단백의 특징이 빠르게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별명이 패스트 프로틴. 패스트 프로틴. 신선한 액상 유청 단백질에는 단백질이 1% 들어있거든요. 엥? 그거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그 수분과 유당을 다 제거한 분리 유청 단백을 1g 만들려면 우유가 230cc가 필요해요. 1g 만드는데 우유가 230cc? 그래서 유청 단백도 종류가 농축 유청 단백이 있고 분리 유청 단백이 있고 가수분해 유청 단백이 있는데, 얼마나 조금 더 순도 높게 단백질만 꼬집어냈냐. 그 차이거든요. 네. 근데 농축의 경우에는 단백질 말고도 다른 성분들도 있겠죠.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5%까지 다양해요. 분리유청 단백은 이제 유당까지 제거해가지고 단백질의 순도를 높였는데, 단백질 함량이 90%에서 95%예요. 아, 유청 단백의 최대 수준보다도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수분해 유청 단백은 소화가 더 잘 되게 더 잘게 펩타이드 형태로까지 쪼개놨다 보니까 써요. 가격도 비싸고 맛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수분해 유청 단백보다는 분리 유청 단백을 이제 많이 보충제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 근감소증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네. 나이 드신 분들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근육 생성도 잘 안 되고, 근육 생성보다는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근육이 감소하게 되는데, 네. 심지어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동화 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 챙겨 드셔야죠. 더 먹어야 돼요. 네. 젊은 사람들보다 단백질을 더 챙겨 드셔야 그나마 있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유청 단백을 양이 늘면 늘수록 근생성도 늘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면 별로 근육이 안 늘어. 아, 느는 거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플라토를 이루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근생성이 잘 안 되지만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계속 올라가.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근육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류신 함량이 많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유청 단백을 쓰면 제일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더라고. 네, 비싸고 저게 단백질의 품질을 비교하는 지표들이거든요. 유청 단백이 이제 소화 흡수도 빠르고 류신 함량도 높고는 하나, 대두 단백도 필수 아미노산 다 갖고 있고,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똑같이 1점이거든요. 1이 최대치야. 아, 1이 만점이에요? 근데 유청 단백은 1보다 높아. 에? 뭐야? 1보다 높은데 그냥 1로 한 거야. 그러니까 유청 단백이 더 좋긴 하나, 대두 단백도 큰 차이는 없고, 그다음에 유청 단백은 빠르게 소화 흡수되는 반면에 대두 단백은 조금 더디니까 좀 포만감을 조금 더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청 단백과 대두 단백을 좀 비슷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아, 밸런스를 잘 맞췄다.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탄수화물 65%, 단백질 15%, 지방 20% 이렇게 딱 틀을 맞춰놨는데, 아니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량 영양소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55%에서 65%, 지방은 한 15%에서 30% 이렇게 잡았어요. 단백질을 미국은 10에서 35%로 잡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7에서 20%를 잡아요. 왜 이렇게 낮게 잡았지?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이 영양학자들의 묘한 좀 불안감? 이런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한 수치로 잡기 위해서 저렇게 낮게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개개인에 따른 차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더 챙겨 드셔야 되고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개별화된 고려가 조금 미국에 비해서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서 내가 이제 많은 논문들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한 많이 먹으면 콩팥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지나치게 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저 단백질에 대한 섭취량을 7에서 20%보다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고르는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박용호 사주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백질 쉐이크는 사실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만큼은 꼭 신경 써서 골라라 하는 단백질 고르기 꿀팁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 봐야 되는 게 원재료명과 함량. 이 원재료명을 보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써 있잖아요.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써 있거든요.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분리유청이 많이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더 생각한다면 가급적 제일 많이 들어간 단백이 분리유청 단백이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비싼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질 좋은 분리유청 단백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분리유청 단백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대도 단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보면은 인공 첨가물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거의 없잖아요. 네. 이런 인공 첨가물은 최소화하면서 질 좋은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넣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정보를 보는 거예요. 아, 요 한 포에 단백질이 얼마나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차피 이걸 물에 타서 먹을 경우라면 요 단백질만큼 들어오는 거고 우유나 두유에 타먹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들은 15에서 25, 남성은 20에서 30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18g이고 여기는 24g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단백질 함량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호가 강조하는 게 과당이 없어야죠. 빌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당류가 제로잖아요. 단순당을 아예 넣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단순당을 넣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복합당질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아, 박용호 사주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의도적으로 좀 줄이잖아요. 줄이는데 또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근손실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복합당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인데 사실은 내가 그래서 복합당질을 10g 미만으로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맛 검토하면서 인위적인 맛이 아닌 맛이 곡물 없더라고. 그대로 그러니까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맛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또다시 단맛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그런 맛을 찾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그런 복합당질을 10g까지는 양보하겠다. 해서 여기는 지금 복합당질이 10g, 여기는 복합당질이 12g 들어있거든. 어떤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 당류가 들어있지 않은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인공 첨가물을 좀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릴 수 있었느냐 이런 걸 좀 볼 수 있으면 내 몸에 맞는 좋은 단백질을 고를 수 있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에리스티톨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들은 되게 이제 화학 성분이 있잖아요. 아세설팜, 칼륨, 네, 근데 이제 아스파탐. 에리스티톨은 당알코올에 속하는 건데 과일이나 발효식품에도 들어있는 자연계에서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포도당을 발효시켜가지고 에리스티톨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화학적인 그런 공법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을 한 거예요. 또 효소 처리 스테비아도 들었어요. 스테비아도 사실은 뭐 식물에서 추출한 거니까. 최대한 자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미료만을 고집했고 화학적인 걸로 좀 그건 최소한으로. 인공적으로 한 거는 최소한으로 했다. 단백질에 관한 팩트와 오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백질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저희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신장 걱정되는 이제 질문 그만. 여러분들 이 영상 꼭 시청하시고 또 괜찮은 지점이 있었다면 캡처해가지고 퍼날라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팩트체크 연구소는 아주 알뜰살뜰한 정보들 물어갖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